전국 해법, 이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 의장과 함께 이 전국 해법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조금 전에 정장선 전 의원 나오셨는데, 네. 예, 그 같은 평택 이 지역구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가불론 그렇습니다. 다른. 예. 예. 그래요. 좀 평택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 메르스의 첫 발생지가 평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 평택 사람들이 참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 환자가 사실은 평택뿐이 아니고 충청도 아산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좀 몸이 편찮아서 평택의 성모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서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요. 네. 지금 평택은 이제 메르스라는 태풍이 많이 지나간 상황이에요. 예. 15일부터 29일 사이에 그 평택 성모병원을 방문했던 약 1,500여 명의 그 시민들을 전부 이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어요. 예, 전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평택 성모병원은 곧 재개원을 할 예정이고요. 예. 29일 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는 26일인가로 예정돼 있었는데 네. 며칠 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예. 안심하기 예,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좀 더 철저히 방역하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이제 150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네. 다시 전부 이제 다시 학교 개교를 문을 열었고요. 했습니까? 개교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평택은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네. 예, 지금 이제 메르스 태풍이 평택에 좀 지나갔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평택 언제든지 오셔도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아이고 예, 그나마 예. 다행입니다. 예, 이 평택 성모병원이 어쨌든 졸지에 유명해졌는데 예. 예, 타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재개원이 된다 그러니까요. 예. 좀 반갑더라고요. 예, 성모병원 입장에서는 네. 아픈 환자를 당연히 돌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의사고요. 예, 참 힘이 많이 들었고 위로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평택 시민 몇 분을 제가 사실 인터뷰를 다른 방송에 했어요. 근데 뭐 편의점에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예. 마스크 사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뭐 이래서 예. 근데 평택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이 예. 지금 그렇거든요. 예. 예. 말씀 나온 김에 네. 이게 이제 메르스 대책도 어쨌든 메르스 잡긴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동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이 초기 대응이라든지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엇박자나 뭐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수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이제 지금 뭐 제2파로 지금 몰려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 차원에서 이 메르스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지요? 지금 뭐 내일 당장 아침 7시 반에 국회에서 관련돼서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 뭐 여행업 하시는 분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 뭐 여러 분야에서 중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 애로사항을 듣고 매출액이 뭐 30%, 50% 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긴급적으로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의를 받고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내일 그런 간담회를 지금 준비되고 있고 협의회를 합니다. 이 최경환 부총리가 뭐 4천억의 긴급 자원을 어쨌든 뭐 지원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회의가 나오는데 추경은 어떻게 당에서 좀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메르스하고 가뭄, 메르스뿐만 아니라 가뭄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르스와 가뭄과 관련돼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갖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나라 살림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또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시에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가뭄과 메르스 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러니까 집권당이나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하려면은 좀 적기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해라 하려면 그렇습니다. 안 하려면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결심을 하면 정부나 이제 당에서 협의를 신속해서 필요한 예산 집행이 돼서 국민들이 지금 여러 힘든 부분을 해소시켜드려야겠죠. 이런 문제, 예를 들면 메르스 대응이라든지 또는 메르스와 관련된 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야당하고는 지금 대화가 잘 됩니까? 야당도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경을 짜서 국회 제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야당의 정책의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난국이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이 강기정 정책위의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주 만나십니까 두 분이?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나 수석 부대표는 협상하느라고 매일 만나겠지만 사실 이런 추경이라든지 가뭄 대책 같은 것 또 메르스 대책은 정책위 차원에서도 여야가 협조해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그 메르스 관련돼서 여야 4+4 회담할 때도 전날 둘이 만나서 초안을 다듬었습니다. 그때 뭐 잘 다듬어서 1시간 만에 초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날 4+4 회담에서 그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를 만들었죠. 그 가뭄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새누리당의 새준마 정책 투어라고 해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권리사항을 듣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정부 측 지자체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현장 해결하는 저희 그 정책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 강화도를 가는데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요? 보통 강수량이 한 1250mm 정도 연평균 강수량이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한 650mm 왔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 충주댐이나 뭐 이런 그 큰 댐 있지 않습니까? 소양강 댐. 저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기록으로 개측한 이래 최저점을 찍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논이요 거북등처럼 돼 있고요. 이 저수지 뭐 그 강화에 있는 난정저수지라고 최대 규모의 저수지가 있는데 완전 바닥이 드러나왔고요. 아주 뭐 사막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그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강원도 가서 최문순 지사랑 이 가뭄 대책 논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아니 근데 이게 돈 푼다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즉실이 급한 것이 이제 용수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심지어는 이제 소방차를 동원해서 급한 대로 좀 물을 공급해드리고 또 관정을 파서 용수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또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저수지가 이제 고갈된 데는 저희가 그 준설 작업을 해서 미리 그 바닥에 드러났을 때 내년도에 저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 작업을 하는 동시에 지역의 이제 그 건설 경기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급한 대로 관정 파고 또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그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데 말입니다. 아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하면은 뭐 그런 문제 다 해결된다고 그러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 천재 지변을 가뭄에는 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4대강 저희가 사업과 관계없이 가뭄이 너무 심각하다. 이 4대강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좀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말씀 듣겠습니다. 좀 전국 상황이 이렇게 좀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 엉키기도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선 내일 그 황교안 총리 후보자 그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을 오늘 했는데 실패했고 내일까지 협상해보지만 안 되면 단독 처리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뭐 하루 이틀이 급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그 국민들이 지금 메르스하고 가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의 현장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총리가 그 내각을 지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총리 공백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당장 내일 모레부터는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되는데 18일부터요? 총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또 알 권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뭘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총리 인준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내일 총리 인준 뭐 물론 야당과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뭐 정치니까요. 그 야당 쪽에서 두 가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황교안 후보자의 사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청문회 법을 좀 고치자. 네. 자료 제출 문제를 좀 엄격하게 한다든지 하는 네. 방식을 통해서. 네. 근데 청문회법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의원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면 될 문제 같은데 네네. 이 황교안 후보자의 사과 문제요. 네네. 이거는 지난번에 왜 문영표 장관 사퇴 결의한 경우에도 여야가 협상해서 네.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 이렇게 타협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타협이 안 됩니까? 글쎄 내일 뭐 더 원내대표끼리 예. 협상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예. 오전에 충분히 좀 마지막으로 해보고 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네. 하겠지만 이미 여러 가지 여태껏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뭐 네. 국민을 보고 네. 지금 여야가 좀 통 크게 총리 인준 같은 거는 좀 하고 네. 뭐 야당도 좀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네. 또 비판한 건 비판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저희 어쨌든, 바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회의에 예, 와서 예, 예. 반대 토론하고 예, 반대표를 던져라.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야당이 아예 본회의 불참을 선택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단독 국회로 가는데 정의화 의장이 그 경우에 뭐 직권상정을 한다든지 네네.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왠지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건 참 부담 많은 건데 네. 그거 하겠습니까? 정의화 의장님께서 예. 그동안에 어떤 사회에 진행을 하는 네. 거 보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또 여야 합의를 이끄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네. 안 될 경우에는 또 본인이 결단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아하. 스타일이신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미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17일까지 17일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기다려보겠다 하셨기 때문에 내일 저희 물론 야당과 합의를 해서 네. 총리 인준안이 같이 철회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이 저희 여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기 네. 위해서 노력하되 네. 내일을 넘길 수는 없다. 네, 예, 지금 너무 상황이 긴박합니다.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네. 단독 처리라도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문제는 어쨌든 내일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는데 국회법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여당 야당이 다 받아들여서 요구를 요청으로 말하자면 강제성을 대폭 완화하는 표현을 해서 이제 넘겼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여전히 뭐 검토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저희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 대야 협상과 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야당과 같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뭐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든가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요. 개혁 과제도 많이 있는데 일원의 한 사람은 참 야당과 잘 협의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이 당청은 사실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다. 당정청은 일심동체라고 뭐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당청은 하나이기 때문에 거부권이 대통령께서 행사할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당청은 하나다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화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 협상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같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국면인 건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여야가 또 청와대와 또 우리 새누리당이나 또 새정치나 모두가 좀 역지사지 입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죠. 과연 국민들이 뭘 원하시고 또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를 볼 때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통큰 결단을 서로가 내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사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국회법 개정안의 요구를 요청으로라고 하는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 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강경파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종걸 원내대표가 맡겨달라 그래서 어쨌든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부 여당이 양보해야 될 때 아니냐? 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정부 여당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다 100%는 안 된 건 사실이죠.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네. 또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검토를 빠진 거 보면 빠졌죠. 예. 근데 뭐 그 저희도 요구한 거는 이제 뭐 그것만 보면 이제 절반밖에 안 됐죠. 절반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 저희가 곤혹스럽고 그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본인은 정말 네. 그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현행 제도 속에 또 이정걸 원내대표가 되신 지도 사실 얼마 안 됐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원내 사령탑으로서 대화 협상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는 것이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길이다라고 본인은 확고한 생각에서 이제는 해 나갔는데 옆에서 보면 참 어떨 때는 좀 딱할 때도 많고 아니, 그래요. 대통령이 또 여러 차례 당에다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또 여러 형태로 주문도 하지 않았어요. 공무원 연금 개혁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대협상을 벌여왔고, 네. 대통령께서는 우리 당의 최고의 그 지도자이시고 국민의 네. 대표이시고 우리 새누리당이 탄생시킨 대통령이시니까요. 또 대통령의 뜻을 저희가 존중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잘 밸런스를 유지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에도 어쨌든 좀 성의를 보인 셈이니까 특히 야당 쪽에서 절반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정말 이게 전국 경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대국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표현을 하시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요즘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메르스 전국에 이제 서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좀 갈등도 있고 서울시 경우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무부지사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정부 경험도 있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뭐 경험 속에서 나오신 말씀도 좋고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가요. 자치단체장이 뽑힌 지가 한 20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년 총선 이후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중앙정부의 역할, 기능, 권한 이런 것에 종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 정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각종 제도나 운영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위기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야죠.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신속한 그런 처리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고요. 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지자체에서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또 이 돌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또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로 이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 위기 시에, 재난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뭔가 좀 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좀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20년을 총결산하면서 그런 말씀이십니다.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